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행히 당장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걱정할 건 없지만 지구가 멈추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지구는 시속 1667km의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 빠르다고 자부하는 KTX가 300km로 달리는데 그 속도보다 무려 5.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빨리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실에 가서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받아 놓은 후 물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 자전하지 않는다면 물이 돌면서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물이 돌면서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구의 적도 부분입니다. 적도는 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구의 자전축의 수직인 북극점과 남극점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한 선을 말합니다. 적도에서는 세면대에서 물을 내려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잔잔하게 내려갑니다. 왜 적도에서는 물이 돌면서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됩니다. 코리올리의 힘은 지구의 자전하는 힘으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말합니다. 즉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그 반대쪽으로 회전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지구 자전과 함께 회전하는 좌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힘이라는 가상의 힘을 받게 됩니다. 코리올리 힘은 다양한 현상에서 관찰됩니다. 태풍이 회전할 때도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요. 이는 코리올리 힘이 태풍의 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는 로켓의 궤도 또한 코리올리 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로켓의 발사 시 코리올리 힘을 고려해야 정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적도에서 나뭇잎이 정직하게 내려가는 이유는 코리올리 힘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리올리 힘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이며 치축과 평행하게 운동하는 물체는 코리올리 힘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적도를 피해 남반구나 북반구에서 물을 내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현재 약 23.5도 정도 기운체로 약 23시간 56분 4초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는 24시간인데 약 4분 정도 부족합니다. 우리 지구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이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언제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리 변화에 따라 공전 속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는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간의 평균이 약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의 위성인 달입니다. 그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서는 조석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 마찰력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전 속도가 늦춰지면 언젠가는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인류가 멸망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10만 년에 1초, 즉 3억 6천만 년이 지나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이 되고 75억 년이 지나야 지구의 자전이 완전히 멈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강한 외력이나 힘이 지구의 자전을 당장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과학자들의 의견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힘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구를 즉시 멈출 만한 힘은 없다 말합니다. 우리의 과학 기술로는 지구의 자전을 멈출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나타나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관성의 법칙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 중인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차 안에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추게 된다면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지구의 모든 물질들이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구의 모든 물질들이 동쪽으로 튕겨져 나가 우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땅은 꺼지거나 지진과 쓰나미로 지구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구의 중력의 영향권 안에 있는 튕겨져 나간 파편들은 다시 지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행성이 충돌할 때처럼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적도 부분의 바닷물의 높이는 극지방에 비해 무려 8km나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적도 쪽으로 부풀었던 바닷물들이 남극이나 북극 쪽으로 몰리며 북미, 아시아, 호주, 남미, 유럽 등 대부분의 극지방에 해일이 덮쳐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반대로 적도지방하고 열대지방에는 가뭄이 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는 가뭄과 홍수, 식량난과 식순환으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춤으로 생기는 다른 현상으로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별자리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이 멈춤으로 태양이 하루에 한 번 뜨지 않고 6개월에 한 번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그날이 낮이라면 6개월은 낮이 지속되겠죠. 이대로는 생태계가 유지되기 힘들 뿐더러 우리 인류가 생존할 확률도 극히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전이 멈춘다면 우리 지구의 제2의 보호막인 자기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외핵을 이루고 있는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 등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지고 끝없이 대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회전축을 따라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장은 우주의 태양풍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줍니다. 이는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로라를 통해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지구는 더 이상 자기장을 만들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지구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과 자연은 방사능에 피폭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지구의 대기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성과 같습니다. 화성도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성처럼 대기가 약해진다면 더 이상 생명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가정으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지구의 자전이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시간대 정보 제공 업체인 타임앤드데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5년 7월 10일은 올해 들어 가장 짧은 날로 하루가 24시간보다 1.36ms 짧았다 발표합니다. 7월 22일과 8월 5일에도 하루가 짧아 22일은 24시간보다 1.33ms, 8월 5일은 1.25ms만큼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루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평균 24시간 또는 86,400초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보통 86,400초보다 약간 더 걸리거나 덜 걸리는데 일상생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밀리초 단위 차이입니다. 이처럼 매일 시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 같은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불일치는 장기적으로 컴퓨터와 위성 및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1955년에 도입된 원자 시계를 사용하여 작은 시간 편차를 추적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자전 속도 차이에 따른 시간 변화가 과거 컴퓨터 연도표기 문제인 YK 문제와 유사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시계. 원자시계는 원자가 1초 동안 움직이는 횟수인 고유진 동수를 활용해 시간을 측정하며 이렇게 계산된 시간을 협정 세계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 측정의 세계 표준이자 모든 휴대폰과 컴퓨터의 시간 설정 기준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 자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항성과 주위 행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성을 이용해 원자 시계의 시간과 지구가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지구물리학 명예교수 덩컨 에그뉴는 1972년 이후 하루가 약간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마치 주식 시장을 보는 것과 같다 말하며 장기적인 추세가 있고 정점과 하락이 있다 말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지구가 비교적 느리게 자전해 국제지구자전 및 참조 시스템 서비스 IRRS는 1972년 UTC에 윤초를 추가했습니다. 1970년대에만 모두 9차례 윤초가 추가됐지만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7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윤초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국제도량형 총회 CGPM은 2035년 윤초를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에그뉴에 따르면 지구 자전 속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빨라진다면 결국 UTC에서 윤초 하나를 빼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오늘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당장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걱정할 건 없지만 지구가 당장 멈춘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구가 멈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 현재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입니다. 지구에 위협이 되는 이 소행성들에게서 어떻게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행성 충돌은 선사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6,600만 년 전 10km의 소행성이 치술루브에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백악기 대멸종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이 사건으로 모든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 식물 및 동물종의 4분의 3이 멸종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2370도가 넘는 온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구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지구 충돌 및 유성 공중 폭발이 수백 건 보고되었으며 그중 극히 일부만이 사망과 부상,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심각한 지역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름이 4m인 소행성은 대략 1년에 한 번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지름 7m의 소행성은 대략 5년마다 대기권에 진입하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TNT 약 16킬로톤과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1세기경 지름 20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충돌 중 하나는 1908년 50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한 퉁구스카 사건으로 이는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시베리아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유사한 충돌이 발생했다면 지역적으로 재앙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날 운석 충돌로 1,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면 역사상 많은 부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충돌입니다. 미래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더 작은 지역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이 더 큰 지구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2018년 마지막 저서 큰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대형 소행성 충돌을 지구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더 작은 지역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이 더 큰 지구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소행성 충돌 위험과 인류의 대응 전략.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인류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다가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ATLAS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최신 실시간 감시 기술로 천체들을 감시하고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소행성의 궤도를 물리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행성 경보 시스템 ATLA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은 지구의 충돌하기 몇 주에서 며칠 전에 작은 지구 근처 천체를 감지하도록 최적화된 로봇 천문 탐사 및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고 하와이 대학교 천문학 연구소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망원경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TLAS는 2015년 할레아칼라에 있는 망원경 1개로 관측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하와이 망원경 2개로 구성된 버전이 가동되었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남반구에 있는 2개의 추가 망원경에 대한 나사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망원경들은 2022년 초에 가동되었습니다. 각 망원경은 맑은 밤에 4번씩 관측 가능한 전체 하늘의 4분의 1을 조사하고 남쪽에 있는 2개의 망원경이 추가되면서 ATLAS의 관측 가능한 하늘 범위가 맑은 밤 2배에서 4배로 개선되었고 먼 남쪽 하늘의 이전 사각지대도 메워졌습니다. 애니오 서베이어 애니오 서베이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찾기 위해 태양계를 조사하도록 설계된 우주 기반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애니오 서베이어 우주선은 라그랑주 에런 포인트에서 탐사하여 지구 궤도의 천체를 볼 수 있으며 열 방출에 민감한 중적 외선 감지기는 반사된 햇빛에 관계없이 소행성을 감지할 것입니다.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라그랑주 L2 포인트에 위치하여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라그랑주 에런 포인트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라그랑주 에런과 L2 지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별이나 행성 등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주에 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천체 사이에는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 라그랑주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5곳의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직선상에 L1, L2, L3 세 곳이 있고 60도 간격으로 L4와 L5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사실상 무중력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L1과 L2 지점인데 각각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연료를 쓰지 않아도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주 관측용 위성이나 우주 망원경이 주로 라그랑주 포인트로 향합니다. 애니오 서베이어의 임무는 2009년 12월에 발사된 탐사선 프로그램인 광시야 적외선 탐사선으로 나사 적외선 천문 우주 망원경의 후속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행성방어조정사무소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사의 과학 예산 밖에서 이 임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나사는 애니오 서베이어 임무가 예비 설계 단계로 진행되도록 승인합니다. 애니오 서베이어는 2027년 9월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트 프로젝트 다트 탐사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트 탐사선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지난 2022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오전 8시에 지구 주변을 도는 소행성 중 하나의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자신보다 더 큰 소행성 디디모스의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는 지름 160m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디모포스는 지구에서 약 1100km 떨어져 디디모스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쌍소행성입니다. 나사는 인류 최초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트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다트 우주선은 지난해 11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하였고 약 8개월간 디디모스로의 항행을 이어왔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인공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킴으로써 두 행성의 속도와 궤적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사는 충돌 결과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32분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같은 인공적 방법이 향후 소행성으로부터의 지구 방위에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지구와 충돌할 위협이 있는 소행성은 2025년 기준 약 2,400개에서 2,500개로 분석됩니다. 우리 인류는 최초로 세레스라는 소행성을 발견하는데요. 이는 1801년 1월 1일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세레스는 행성 중에도 외행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외행성은 소행성보다는 행성에 가깝고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보다 큰 천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소행성과 외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행성은 형체가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행성들은 동그란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트 탐사선 이전에 나사는 1867년 발견된 템펠1이라는 소행성을 타겟으로 2005년에 탐사선을 충돌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딥 임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딥 임팩트의 주 미션은 소행성의 핵에 탐사선을 충돌시켜서 충돌 크레이터를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돌시키면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외부로 날려보내게 되고 이 물질을 우주선에서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행성의 형성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딥 임팩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충돌기,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을 분석할 우주선입니다. 이 충돌기는 주 성분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구리를 사용한 이유는 이 소행성의 성분과 섞이지 않기 위해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리일까요? 이 소행성에는 구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돌기를 구리 성분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구리를 제외한 다른 물질을 연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리 성분으로 충돌기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 충돌기는 초속 10.3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충돌 당시에는 TNT 4.8톤의 폭발력의 위력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행성의 직경 150m의 크레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물질 분석 우주선은 이 소행성의 먼지가 많고 소량의 얼음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는 1998년부터 소행성의 형성 물질을 알아보는 동시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기준을 직경 1km 이상의 천체 중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를 찾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근접한 천체를 약 25,000개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는 직경 1km 이상의 큰 천체는 90% 이상 발견하여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m 이하의 소행성들은 아직 25%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첼라빈스크에 떨어져 많은 부상자를 낸 운석도 140m 이하의 작은 소행성이라고 하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행성들이 지구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사의 산하 조직인 PDCO, 즉 행성방위조정국을 조직해 지구에 위협이 되는 천체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과 우주의 모든 망원경을 다 활용해 소행성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PHO, 즉 지구 위협 천체로 따로 분류하여 24시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추적 관찰하기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방어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1998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에서는 소행성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들고 우주로 파견된 석유 시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을 핵으로 폭파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소행성 파편들로 인해 지구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을 안전하게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다트 미션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다트 미션의 주요 목표는 지구로 근접하는 물체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기존의 궤도를 변경해보는 실험입니다. 이른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입니다.
쌍소행성은 약 780m 크기의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163m 크기의 디모르포스가 있었는데요. 다트 탐사선은 디디모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수정하는 미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다트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궤도가 수정되었는지 관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크기의 소행성을 어떤 힘으로 부딪혔을 때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다트 탐사선이 드디어 디모르포스의 충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먼지가 반원을 그리며 퍼지게 되고 지상과 우주의 여러 망원경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디모르포스의 궤도는 변경되었을까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한 결과 디디모스를 도는 공전 시간을 32분이나 줄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는 천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과학이 발전한다면 더욱 큰 천체의 궤도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태양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태양이 오히려 우리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태양은 활발히 활동하기를 하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합니다. 2025년은 태양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의 활발한 활동이 지구와 우리 인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며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큰 태양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약 8분 19초가 걸리고 120km 정도 되는 자동차를 타면 약 142년 9개월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태양이 폭발하여 폭발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도 약 8분 19초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과연 8분 19초 안에 인류는 살아남을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만약 태양이 폭발하더라도 폭발 에너지가 지구를 덮칠 정도가 아니어서 지구가 살아남게 된다 해도 어마어마한 태양 중력에 의지하여 공전하던 지구는 공전력을 잃고 우주의 떠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영하 73도의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 표면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힘들겠죠. 우리 인류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상을 피해 지하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도 내부에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로 한동안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는 떠돌아다니다가 운이 좋다면 태양과 비슷한 항성을 만나 새로운 항성의 공전 궤도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새로운 모항성을 만나기까지 살아남았다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 극대기의 주기. 태양은 주기적으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대략 11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우리는 지금 태양 극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5월 12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X등급 태양 폭발로 일어난 오로라로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오로라를 관측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에도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무려 200여 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서북방 하늘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태양 폭발로 인한 피해 1859년 태양 플레어로 인한 태양 폭풍이 강하게 강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명 캐링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초로 관측된 태양 플레어는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영국 천문학자 리차드 크리스토퍼 캐링턴이 인류 최초로 플레어 폭발이 일어난 태양의 흑점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캐링턴 사건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양 활동을 기록한 최초의 천문학적 관측 기록 덕에 태양 흑점과 태양풍 같은 활동과 지구에서 일어난 지자기 폭풍과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폭발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 증거로 극지방에서만 보이는 오로라의 불빛이 너무도 밝아 한밤에 멕시코에서도 노동자들이 아침인 줄 알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스페인 팔렌시아의 하늘입니다. 밤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1년 만에 태양 폭풍이 강력하게 불어닥치면서 지구 곳곳에서 화려한 오로라 현상을 자아냈습니다. 원래 오로라는 극지방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은 마냥 반길만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신비로운 현상보다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 극대기는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 자기장 강화와 흑점의 활성화로 강력한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에서 분출되는 고에너지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면서 인류에 큰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또한 무선 통신과 GPS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임무 중인 우주인과 비행 중인 비행기 조종사와 탑승객들이 태양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정전과 변압기의 폭발 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고, 지난 2022년에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인공위성 40대가 줄줄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피해 추산 약 6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AI를 활용하여 태양 폭풍이 불기 30분 전 태양 폭풍이 도달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우주전파 재난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태양 폭풍의 원인과 물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우주 날씨 변화의 예측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시로 폭발하며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고 끊임없이 태양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 망원경을 통한 우주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측하다 보면 태양에서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이 아닌 X선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X선은 매우 강한 에너지 파장인데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태양에 폭발하는 에너지를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가 자기장 덩어리입니다.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생성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때 태양은 평소보다 약 1000배 정도의 강한 X선을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초속 2000km로 빠르게 퍼집니다. 이를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 폭발 시 만약 지구의 방향으로 자기장 물질이 날아왔을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 방향으로 태양의 자기장 물질이 초속 2000km로 방출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구까지는 약 하루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태양을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인류는 하루 안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소, 원자핵과 전자, 양성자인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정전을 일으키거나 전자기기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만약 1859년도에 일어났던 태양 대폭발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될까요? 18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전자기기들에 의존하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당시 규모의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의 일상은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이 모두 먹통이 될 것이고, GPS의 위치 기반 모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흔들면서 대기를 통한 GPS 신호들이 지상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도달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비행기는 추락하고 바다 위의 배들도 길을 잃게 될 것이며 모든 차량들도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고 우리 문명은 뒤로 열보 후퇴될 것입니다. 태양 대폭발은 우리 인류에게 가히 상상도 안 될 재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태양 대폭발은 지구 종말 다음 시나리오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로 인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은 각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오발 또는 미사일 항로 오류로 또 다른 피해와 오해가 생겨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전쟁을 하는 불행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 네 번째 영상에서는 핵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핵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다양한 상황들에 맞서 인류는 방어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맞는 생존 방법을 준비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지구에서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태양 대폭발로 인한 지구 종말 시나리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태양 대폭발은 우리 인류에게 가히 상상도 안 될 재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태양 대폭발이 지구에 들어닥친다면 태양 플레어로 인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각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오발 또는 미사일 항로 오류로 또 다른 피해와 오해가 생겨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전쟁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해돋이가 아니라 핵폭발의 빛이라면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무기가 다시 사용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핵전쟁. 핵이 폭발한 순간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붉은 버섯 구름이 솟아오른 후 하늘은 불타오르고 도시는 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립니다. 바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핵폭발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방사능이 살아남은 이들의 몸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또한 EMP는 전 세계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현대 문명을 한순간에 과거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사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깨끗한 물과 음식을 찾기 어려워지고 부상자는 치료받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뺏고 뺏기는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붉게 물들었던 화염이 점차 검은 구름으로 바뀌어 방사능 낙진이 지구의 하늘 전역을 뒤덮으며 핵겨울이 오게 됩니다. 검은 연기는 지구의 하늘을 뒤덮으며 태양빛을 가로막게 되고 태양빛을 받지 못함으로 지구는 점점 얼어붙게 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과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해 극심한 기근과 생태계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생존자를 찾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핵폭발 이후 인류의 미래. 땅은 황폐해지고 문명이 퇴보된 소수의 생존자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 지하도시를 건설하여 간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생태계는 무너지고 방사능에 피폭된 생존자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돌연변이를 아는 후손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지구는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문명이 무너진 채 새로운 암흑기로 접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핵전쟁은 가정이 아닙니다. 인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류는 이 마지막 선택 앞에서 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이 무기가 된 이유, 과연 핵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우선 핵 원료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개발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며 핵물질이 없다면 실제 존재하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 92번으로 1789년 독일의 화학자 MH 클라프로트가 피치블렌드 광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피치블렌드의 학명은 우라니나이트로 검은색 금속을 말합니다. 피치블렌드는 독일 에르츠 산맥에 위치한 요아임스탈 근처 은광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은광에서 발견될 때는 이 광물이 나오면 은맥이 뚝 끊겨버리기 때문에 광부들은 이것을 검은 광물, 독일어로 피치블렌드, 즉 재수없는 광물이란 이름을 붙였으며 쓰레기장에 이 광물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뒤 이 광물에서 우라늄이 발견되고 우라늄으로 유리를 예쁘게 만들 수 있음이 알려져 채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하고 연쇄 반응이 발견됨에 따라 피치블렌드를 포함한 우라늄광이 전략물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라늄은 전성과 연성이 풍부한 은색 금속으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반응성이 커서 금속 상태는 물론 이산화물 상태에서도 불이 잘 붙고 특히 분말 상일 때는 더욱 쉽게 불이 붙습니다. 플루토늄 역시 핵폭탄이나 원자로 핵연료의 재료로 쓰이는 동위원소로 활용되는 재료입니다. 나사의 우주탐 사선용 원자력 전지도 대부분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해왔고 1945년 미 육군항공대가 나가사키에 투하한 암호명 팻맨이라고 이름 붙여진 폭탄에도 플루토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주 재료로 유명합니다. 최초로 원자핵을 무기로 만든 과학자. 그렇다면 원자핵을 무기로 가장 먼저 개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미국의 이론물리학자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이 철저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유독 오펜하이머의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집안에서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오펜하이머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친구도 없었고 사교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학교 다닐 때 그리스어, 히라버, 힌두어를 통달했고 힌두어 경전을 영어로 번역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좌절과 벽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죠. 물리학 분야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 겪는 좌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화살은 지도교수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펜하이머가 지도교수의 책상에 있던 사과에 시아나칼륨이라는 독을 발라놓습니다. 다행히도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독사과를 먹었다면 오펜하이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좌절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자역학이 태동했던 독일의 괴팅겐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당대의 최고 물리학자인 막스 보름 밑에서 수학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펜하이머는 미국 물리학계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는 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오펜하이머의 사회성 부족이 오히려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원자핵을 무기화하는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오펜하이머가 적격이라고 당시 미 정부에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던 당시 오펜하이머도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과학의 힘으로 내가 이 전쟁을 막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오펜하이머는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처음 시도한 인물은 독일의 오토 한이라는 화학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오토하는 1938년에 처음으로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당시 히틀러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곧장 우라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고,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서 이 전쟁을 아무런 사상자 없이 끝내기 위해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자핵을 무기로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이 원자핵을 어떻게 무기화할까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쇄 핵분열 폭탄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핵분열 대부분의 핵무기의 핵심은 우라늄 2356, 235 또는 플루토늄 22339Pu 239와 같은 무거운 원소입니다. 이런 동위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성자에 부딪히면 핵이 쉽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폭발물을 사용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초임계 질량을 압축하고 생성합니다. 이 압축은 밀도를 증가시켜 원자 충돌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 개시제는 추가 중성자를 방출하여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성자 개시제는 핵무기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방사성 물질, 주로 폴로늄과 베릴륨, 혼합물 또는 이와 유사한 원소를 포함합니다. 연쇄 반응은 순식간에 진행되며 그 결과 핵분열 반응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연쇄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핵무기의 특징인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즉 중성자 개시제는 핵폭발에 필요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베릴륨과 알파 중성자 반응을 통해 고에너지 중성자를 생성하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이 중성자가 핵분열성 물질 덩어리에 도입되면 급속하고 자생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폭발의 특징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핵분열성 물질이 연속적인 핵분열 반응을 겪으면서 열, 빛, 방사선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융합으로 더 발전된 핵무기에서는 핵분열 단계 이후에 두 번째 핵융합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분열 폭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핵융합에 필요한 극한의 열과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중수소 및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수소폭탄 또는 H폭탄이라고도 알려진 현대 열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담당합니다. 폭발과 방사선, 핵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거대한 충격파를 생성하여 건물을 무너뜨리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한 열은 열 복사를 발생시켜 넓은 지역에 화재와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온화 방사선의 폭발은 바로 근처에 있는 생명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이 발생하면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장비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통신, 전력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발과 방사능 낙진 또는 지표면 근처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능 파편이 버섯구름으로 빨려 들어가 방사능 낙진으로 지구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파괴와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건강적인 측면에서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핵무기의 개발, 실험과 사용은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핵 원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을까요? 우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적 위험들 중에 블랙홀에 의한 위협이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1억 개가 넘는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 은하에 속한 천체들의 질서를 잡습니다.
블랙홀은 아무런 빛도 내지 않지만 그 중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한 블랙홀의 중력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블랙홀이 다가온다면 모두가 다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블랙홀이 태양계에 진입하는 순간 전 세계는 곧 들이닥칠 불길한 일을 예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중력 렌즈라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별과 은하 앞에서 블랙홀이 렌즈 역할을 하며 별들의 빛이 휘어져 보일 것입니다.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빛조차 굴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보던 별빛이 아닌 이리저리 휘어진 빛을 보며 신기하게 여기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하늘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블랙홀 진입 12시간 전, 블랙홀은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해성과 소행성들이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지거나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진 소행성들 일부는 지구를 향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소행성들을 보며 지구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로 향하는 블랙홀을 목격한 과학자들은 그 경로를 바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지만 엄청난 중력을 자랑하는 블랙홀의 경로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소행성처럼 우주선을 충돌시켜 경로를 바꿀 수도 없고 폭발을 일으켜 그 충격파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블랙홀 주변이 너무 강해 빛이 외곽을 따라 원을 그리며 이동하고 붉고 푸른 빛줄기로 하늘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블랙홀의 광작으로 인해 밝아지면서 오로라가 발생될 것입니다. 지구가 블랙홀의 광작우를 지나면 블랙홀이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을 휘게 함으로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블랙홀 진입 4시간 전 세계 곳곳은 전례 없는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각자 안전한 지하벙커에 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바로 그날에는 해가 떠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블랙홀만 보일 뿐입니다. 지구와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태양빛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지구는 온통 암흑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던 별빛들도 점차 블랙홀의 암흑으로 뒤덮여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후 모든 건물과 사물들이 날아가고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찌그러지며 하늘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도 강해 지구는 종이처럼 구부러지고 비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는 점점 늘어지다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지구는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불바다가 되고 그 뜨거운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벙커로 피신한 소수의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불바다가 된 지구에서 그 벙커가 견뎌낸다면 어쩌면 블랙홀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이미 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스파게티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벙커에 머문다 할지라도 인류는 살아남을 확률이 없습니다. 처음 단계는 스파게티화이지만 블랙홀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각으로 갈라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분자 단위로, 더 작게 원자 단위로, 더 작게는 소립자로 분리되어 형체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인류의 최후 다른 결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지구가 아무 탈 없이 블랙홀을 지나 평행 우주로 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보면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도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특이점은 고리 모양으로 보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도넛 모양의 고리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계산대로라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인슈타인의 계산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블랙홀의 고리를 통과하면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수학자들은 블랙홀 반대편에 평행 우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20세기 중반의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집니다. 특이점이 우주를 너무 심하게 뒤틀어 완전히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블랙홀을 마주하게 되면 지구는 평행 우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블랙홀의 실태를 밝힌 과학자, 블랙홀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슈바르츠 실트는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계산값을 구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는 그 수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계산은 다름 아닌 블랙홀에 대한 수식이었습니다. 중력이 완벽한 구형일 때 정확한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바르트 실트는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밝혔을까요? 슈바르트 실트는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보면 태양의 반지름이 약 3km 정도로 수축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처럼 이만큼의 질량이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입니다.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의 원리에 따르면 태양보다 몇십 배 질량이 큰 별이 죽으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계속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의 힘이 커지게 되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의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핵융합이 끝나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논리로 입자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으로 수축을 버텨내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되면 그 블랙홀이 모든 질량의 한 점으로 모여있는 특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너머의 우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 즉 지금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라서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웜홀을 생각했을 때 블랙홀로 빠져서 화이트홀로 나간다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SF에서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강한 중력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블랙홀이 웜홀처럼 다른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살아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과 가능한 블랙홀. 통과 가능한 블랙홀을 다른 말로 웜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킵손은 통과 가능한 블랙홀, 즉 웜홀을 계산해냅니다. 킵손이 처음 통과 가능한 웜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칼 세이건의 컨택트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먼 우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칼 세이건은 웜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킵손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는 웜홀을 떠올리며 킵손을 찾아갔던 칼 세이건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킵손에게 듣고 칼 세이건은 소설 컨택트의 블랙홀이 아닌 웜홀을 등장시킵니다. 이후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그 웜홀이 등장하게 됩니다. 킵손이 인터스텔라에도 과학적 자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킵손은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구멍을 뚫어 웜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혹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그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반중력 물질로 구멍을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중력 물질은 질량이 마이너스인 물질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주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 그 웜홀을 만들어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고향. 블랙홀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별의 생애 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별은 수소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자체의 인력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됩니다. 이는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가스가 수축하면서 가스 원자들은 점점 더 자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충돌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스는 수소 원자들이 충돌했을 때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못할 정도인 높은 온도에 이르게 되고 이때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이 형성됩니다. 이 반응은 수소폭탄의 폭발과 비슷한데 이때 방출된 열에너지는 별을 빛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스 수축이 정지되는데 이때 이 추가적인 열은 인력과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스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때 가스의 수축이 정지하게 됩니다. 별들은 이런 상태로 핵반응에서 나오는 열과 중력의 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후 생애주기 마무리 단계에서 별은 수소를 비롯한 다른 핵연료를 모두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별이 처음 생성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빨리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별의 질량이 더 클수록 중력의 인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면 냉각되면서 수축합니다. 별이 에너지를 모두 태운 후의 운명은 최종 단계에서 별의 질량에 따라 세 종류로 진화합니다. 첫째는 백세 개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내인 가벼운 별은 바깥층의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고 나면 지구 크기의 백세 개성이 되어 조용히 식어갑니다. 두 번째 중성자별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에서 3배가 되는 대질량 별은 다 타버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 별의 중력 붕괴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생기면 갑자기 정지되어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 후에는 반지름이 10km 정도인 초고밀도의 중성자별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거대 질량의 별도 대질량의 별과 같이 중력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대한 질량 때문에 폭발은 일으키지 않고 수축만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수축할수록 중력이 강해지게 되므로 수축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 지구의 반경 6,400km가 1cm로 줄어들게 되고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반경 70만 km가 3km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영상은 앞전에 다루었는데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의 지구상에서 느끼는 중력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블랙홀이 될 경우 이처럼 중력장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떤 천체일까요? 블랙홀은 세 가지 물리량밖에 없는 단순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은 태양의 20에서 3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의 잔해에서 탄생합니다. 진화의 최종 단계를 맞이한 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때 별의 중심부는 순간적으로 안쪽을 향해 수축하며 자신의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것을 특이점이라 하는데 이 점의 밀도는 무한대입니다. 특이점 주위에서는 중력도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특이점 주위의 어떤 영역 안쪽에서는 막대한 중력 때문에 빛마저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 영역의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합니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밖으로는 어떠한 물질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사건의 지평선 안이
바로 블랙홀인 것입니다. 블랙홀은 특이점과 그것을 둘러싸는 사건의 지평선만으로 형성된 극히 단순한 천체입니다. 특이점을 제외하면 지평면 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블랙홀을 다른 블랙홀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은 질량, 가군동량, 그리고 전하뿐입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블랙홀은 관측하기가 매우 힘든 천체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신기한 소식을 가지고 또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